국민들이 피부로 먼저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 형편이라는 게 현금성 지원 늘리고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이건 하책이죠.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은 포퓰리즘은 도대체 왜 합니까?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포퓰리즘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 모두가 원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25만 원을 지원하면 누군가는 한 끼의 식사로 쓸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25일에 나눠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것이거든요. 우리 아들, 딸들한테 안 사줬던, 못 사줬던 장난감이라도 더 사주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된다. 장난감 엄청 비싸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장난감 진짜 비쌉니다. 장난감 살 돈 모았으면 진짜 그걸로 아들 엔비디아 주식을 사줬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로. 거예요. 이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에 함께하게 된 두 분 소개합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셋이 격주마다 모여서 열띤 토크를 하게 될 텐데 한마디씩 해주시죠. 열띤 토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서 수많은 토론을 하지만 맞아요.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회수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미래에 좋은 아젠다를 제시한다라는 취지로 두 분과 함께. 그러면 조회수도 떨어지지 않게 저희가 재밌게 최대한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모신 두 분 모두 소속 정당 의원들 중에 막내 포지션이십니다. 나이로는 막내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만큼 화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보다 더 어리신가요? 한 살 어리시죠? 그런 거 하면은 엄청 악플이 달려요. 나이 속이지 마라. 뭐 어떻게 당신이 이준석보다 동생이냐 이런 게 엄청 달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굉장히 젊은 포지션이시지만 네. 또 재선 의원이시고 그쵸. 아유 뭐 저는 무게감이 있어요.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얼굴로만 보면은 절대 어린 포지션이라고 안 봐주셔가지고. 근데 일부러도 더 약간 중후한 느낌 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도 너 일부러 그렇게 중후한 게 네, 입고 네, 다니는 거야? 네. 그러면 제가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맞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막내 포지션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초선 의원 연찬회를 하는데 네. 각 당에서 가장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헤드 테이블에 이렇게 수석 테이블에 모셨어요. 네. 그래서 다들 초선이지만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쭉 각 당에 계시는데 저희 당만 이주영 의원이 82년생인데 거기 가서 최고령자라고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저희 당은 최고령자와 막내 사이에 갭이? 나이가 4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저희는 49살 차이 납니다. 와. 와. 네. 박지원 대표님이랑 어, 49살 차이 난다고. 네네네. 거기 광복 전에 태어나셨는데 박정원 의원님. 예. 대단하시네요. 이런 대단한 두 분 모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핫 이슈를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간단하게 이번 주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라고 본인이 속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거를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선거 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상현 의원님은 정치적인 센스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추경호 원내대표나 성일종 사무총장이 못 받을 거라는 거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이거는 통과용이라기보다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좀 받아내기 위해서 또 본인이 이슈화를 좀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2조 심판론 시즌2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는 거를 모두가 다 완천하에서 봤는데 김정숙 여사 나쁜 것도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다지 효과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소구가 될 것이다. 저도 100% 생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이후에는 설명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정책이 김종숙 여사의 특검이다라고 한다면 지도부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고 당대표를 출마하는 윤상현 의원이 솔선수범해서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전대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아무튼 재밌는 게 민주당이 묻고 더블로 가자. 김정숙 받고 김건희 콜 그러면 국민의힘 진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 높지 않나요? 사실 네, 쉽지 않을까? 이게 약간 그 친명 친문 갈등 때문에 못 받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친명 친문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내용이보다는 이건 건이 안 된다. 도대체 뭘로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갖고 가고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두 분 다 당대표 출마를 위한
쇼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발견된 거는 아니고요. 아직 탐사 단계인데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산자부 장관이 발표하는 게 통상적인데 대통령이 이거는 내가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약간 흥분을 하셔서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책임 소재가 충분히 명확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뭐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볼 만한 시도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흥분해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다고 했는데 그 측면에서 분명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21%.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긴 한데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 브리핑을 보면서요. 저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숟가락을 이제 얹기 시작하시면은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패했다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실패라는 거는 공직사회에서 거의 뭐 금기시 되는 것이고, 최소한 실패를 확정하는 시기를 늦춰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게 돼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다만 역지사지를 좀 해보자면 제가 대통령이라도 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좋은 뉴스로 국민 앞에 설 일이 많지 않고 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기쁜 것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조금 신중하실 필요는 있고, 다만 정무적으로 보자면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의 영향이 네, 지지율에 지금 굉장히 지금 10% 후반으로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 보여진 대통령의 최근 모습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어퍼컷 하시고 맥주 돌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번 좀 바꿔줄 필요는 있다, 장면을. 그런 면에서 뭐 정무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좀 과연 최선이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걸 보면서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개발되려면 한 10년 걸린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일단은 지금 기뻐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네요. 그때는 이미 끝나니까 라고 판단하신 건 아닌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제가 봐도 잘 되면 공이고 네. 안 돼도 한참 후니까 네, 일단은 네. 일단은 발표하자. 그런 것 네, 잘 같습니다. 됐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어쨌든.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잘 돼야 되는 거죠. 잘 돼야만 하는 건인데 네.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시각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나오니까 저도 정치인이니까 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게 로또 되기 전에 우리 돈 어디 쓸까 그렇죠. 걱정하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야, 이 돈을 그러면 국민연금 부족분에 좀 갖다 쓰면 어떨까. 그쵸. 국내에 돈이 풀리면 이게 물가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분에 국민연금 투자분에 조금 넣으면 미래 세대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혼자 망상을 하다가 아직 로또가 된 게 아닌데 네, 한 10년 뒤에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마지막 핫 이슈, 22대 의원들에게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이 이슈가 됐습니다. 두 분 잘 키우고 계신가요? 천 의원님께서는 물 주시는 사진 네. 올리셨는데 물 많이 주면 안 된대요, 나는. 나는 그렇게 물 주는 거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일부러 그러시네. 죽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추고 찍었는데, 아니 네티즌들이 너무 사악해. 내가 보니까 뜨거운 물인가요? 뭐 술인가요? 막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난에 대해서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저도 포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를 예방을 갑니다. 이제 원내대표 취임 기념으로 가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보낸 난에 물을 주듯이 대통령도 입법부를 존중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입법부가 어렵사리 통과시킨 법들을 다 막 거부권 행사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특히 최상병 특권 같은 거는 좀 대안을 잘 좀 우리 같이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나름의 포석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도 뭐 아직까지 물 줄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릴레이처럼 거의 유행처럼 지금 대통령 난을 밖에 내놓는 네. 것. 방금 우리 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입법부를 존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 개념으로 이런 유행까지 생기는 거라 가지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저는 거기에 동참하지는 않았고 네. 일단 의원실 내부에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참하지 않으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공감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상호 존중한다는 취지는 공감한 거고, 굳이 이걸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도 그 행정부 수반을 무시한다라는
내용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서로 해석하면 같았어요. 악순환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일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난이 무슨 죄가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식물인데 네, 예. 잘 키워야죠. 근데 보면 화는 나긴 아, 하더라고요. 리본만 떼세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현안 몇 가지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오늘의 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입니다. 지난 4.10 총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표했던 공약인데요. 이 안건과 관련해서 두 분의 모두 발언 먼저 간단히 듣겠습니다. 예. 뭐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에는 특화가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모두 포용해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민생지원금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뭐 포퓰리즘이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속속들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5만 원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보다 더 나라 걱정을 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로 다수의 국민들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먼저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 형편이라는 게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이건 하책이죠.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은 포퓰리즘을 도대체 왜 합니까? 저도 정부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풀 때는 더 화끈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좋아하실 때 풀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국가 채무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게 풀렸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분의 입장 이제 간단하게 짧게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지원금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인데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국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했고 같은 해 12월 KDI에서 이 지원금은 어떻게 쓰였나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4인 가구가 받은 100만 원 중에서 약 30만 원은 피해 업종에게 소비가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30만 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갔으니까 목적대로 돈이 간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100만 원 중에 겨우 30만 원 갔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다. 이런 입장이 팽팽히 맞섰어요. 현재까지 민주당은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는 기본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차등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과 이 사안을 핵심 쟁점 4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쟁점, 지원금의 효과와 한계입니다. 민주당은 내수 경기 침체의 해결책이라는 의견인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두 분 각자의 입장과 근거 여쭐게요. 먼저 전용기 의원님. 기본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은 이 소비를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불문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나라 걱정을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돈이 돌게끔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인간의 소비 심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되게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지금 치솟던 물가가 조금 그래도 2024년 1, 4분기 들어서 그래도 조금 잡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성장률도 전년도 1분기에 비해서는 한 3% 정도 성장하면서 의외로 지금 성장 동력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평가가 받고 있는 지점인데 여기서 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이게 또 물가 오히려 인상되고 지금 또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지금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유동성 풀었을 때 정작 서민들이 물가 올라서 더 힘들어지고 또 중산층도 자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더 어려워졌던 걸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전문가들에게 잘 좀 맡겨놔야지 이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거 뭐 풀면은 뭐 소비 늘어나고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앞뒤가 저는 좀 막 혼동돼 있는 게 30%밖에 이게 소비가 안 되니까 뭐 큰 문제 없을 거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30%밖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막 논의가 뒤섞여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치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회 이슈를 던지는 데에서 정치인들이 사실 나서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던져주지 않으면 전문가들은 일하지 않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원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25만 원을 지원하면 누군가는 한 끼의 식사로 쓸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25일에 나눠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영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또 네.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당 측이 오늘 없으니까 제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5만 원을 풀었을 때. 근데 그거의 시초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또 20만 원을 풀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올린 것인지 코로나19에 묶여있던 재정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인지 그것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은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원래 돈을 풀어서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19 시기에 워낙 정부 지출을 많이 늘리고 사실은 정부 부채를 늘려가면서 시중에 돈을 푸니까 시중에 돈이 당연히 이제 자산 투자로 가게 되고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돈을 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맞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시중에 풀렸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나죠. 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25만 원, 뭐 혹여는 100만 원 이렇게 소액 지원하는 것 때문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것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경제가 13조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충분히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13조 원이요. 네. 조 단위의 얘기들을 예산을 다룰 때 해서 그렇지 13조는 와닿지가 않아요.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냥 제일 그냥 딱 와닿게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출생아 수가 23만 명 정도 되죠. 한 명당 5천만 원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깎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깎은 게 아마 4조 언저리 수준일 거고 한 해에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총액이 아마 12조, 13조 정도 될 겁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교 학생들이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에요, 이게. 네. 그럼 그분들이 그 등록금 내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한다 생각하고 태어난 애 한 명이 5천만 원씩 쓴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약간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님 예전에 대학생 위원장 하실 때 반값 등록금 얼마나 열심히 주장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부터 물꼬를 틔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이 돈 어디다 쓸래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거 그냥 자영업자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냥 해봤자 30%만 자영업자 필요한 데다 쓴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이왕 돈을 쓸 거면 100% 효과가 있는 게 낫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때 장기 저리 대출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자영업자분들한테. 그거 지금 갚을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이 돈을 그거 탕감해 주거나 자영업자들의 지출을 직접 줄여주고 아니면 소득을 아예 직접 보전해 주는데 쓰는 게 낫지. 이걸 시중에 풀어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 차라리 자영업자한테 주겠습니다, 그냥. 이 돈을 다른 데 썼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 저는 이거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게 네.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꼴을 못 봤습니다. 그래도 정부 예산에 여력이 있으면 다른 데 좋은 데 쓸 수 있고. 맞는 말이긴 해요. 네. 그러나 그 꼴을 못 봤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출생 대책에 지금까지 500조를 그렇죠. 썼네, 100조를 썼네 라는 이야기 많은데 실제로 상관없잖아요. 보신 거 근데 있어요? 그거는 약간 저출산 예산 자체가 실제로 저출산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도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면 통과가 잘 되니까 막 이상한 거 끼워 놓은 게 많아요. 지금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23만 명한테 5천만 원씩 줄 수 있다는데 아니 저출산 대책 그렇게 시급하면 차라리 여기다 씁시다 우리 그러면. 그게 명문화가 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시스템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시중에 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대입하면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학 등록금 이야기도 할 수 뭐 있고 R&D 깎인
것도 그래서 R&D 얘기는 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명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낸 것이 저희는 시중에 돈이 돌게끔 하는 방안이라서 이 방법을 택했다. 네. 근데 이제 해보시면 될 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거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이 돼요. 예를 들면 여당에서 아니면 기재부에서 와가지고 대표님 차라리 이 돈을 그러면 R&D 예산 삭감된 거 조금 하고 국공립대 요즘 우리가 너무 등록금 동결해가지고 쪽에다 돈을 씁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 안 받을 것 같아요. 본인은 기본사회 뭐 보편지급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력이 저는 폼이 올라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꼭 이거를 지금 물가도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꼭 현금 지급으로만 고집하셔야 되느냐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충분히 토론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수많은 토론들이 일어나고 전국을 돌면서 이 지원금과 관련된 토론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래서 뭐 천하람 우리 원내대표께서 나중에 다음 대선에 나가셔서 해당 주제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싫어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준석 대표도 싫어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신 거고 이미 행정에서 12년간의 경험을 해보셨고 그때 경기도에서 돈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에 대한 연구를 얼마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 내에서 뭐 작다고 하면 작은 돈이라도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 하는 것이 저는 준비된 내용들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봅니다. 또 여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이게 총선 전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저출산 예산에 얼마를 투입한다라고 하면은 내 피부에 당장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와 실제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여론조사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있어 보이는 거를 고릅니다. 국민들도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아시는 거예요. 지금 국가 형편이라는 게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13조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아시지만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막상 그래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우리 가족 3명, 4명에 75만 원, 100만 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으니까 이게 포퓰리즘이 아닙니다라는 거는 이게 본질을 벗어난 문제다. 총선 전에 이게 통장에 꽂혔다면 포퓰리즘일 수 있겠으나 하지만 이미 끝났고. 그렇죠. 이미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만 우리 귀 속에 왔기 때문에 굳이 포퓰리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네. 사실 25만 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저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밥이라도 한 끼 더 그렇죠. 먹으러 나가고 우리 아들, 딸들한테 안 사줬던 못 사줬던 장난감이라도 더 사주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장난감 된다라고 엄청 보는 비싸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장난감 진짜 네. 비쌉니다. 장난감 살 돈 모았으면 진짜 그걸로 아들 엔비디아 주식을 사줬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로. 어우. 아니, 몰랐습니다. 그렇게 네, 비싼 엄청 거. 비쌉니다. 네. 예. 세 번째 쟁점, 지급 대상입니다. 선별 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 그럼 보편 지급 카드는 이제 생각 안 하시는 거라고 아니요, 하시던가요? 기본적으로 보편 지급은 정부에서 굳이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네, 그 정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선별 지급은 조금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장학금 선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위별로 나누어서 분위 막, 예. 하는데 진짜 힘든 사람은 잘 못 받습니다. 분명히 나보다 잘 사는 집안에 있는 자제고 나보다 훨씬 더 용돈도 많이 받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알바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금을 너무 잘 내고 있다 보니까 분위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분위가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쟤보다 장학금을 덜 받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분위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드는데 소득 분위로만 책정을 해서 선별 지급을 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당하게 세금 또박또박 달리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높게 책정될 건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못 받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서 저희가 보편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논란 자체가 없을 것이고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기회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런 저비용 같은 경우는 풀자라는 겁니다. 저도 그 소득 분위 잘라가지고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저도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논란을 좀 줄이려면은 오히려 정말 최빈곤층에게 두터운 지급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약간 소득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안 줘? 저기 뭐
비슷하게 사는 친구는 봤는데 이런 논란 좀 줄일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제가 약간 상상의 영역일지 모르겠는데 각 지자체가 보면 긴급복지지원금 같은 게 있어요.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금이 조금 더 늘어나면 어떨까? 우리가 만약에 13조 원 정도를 거기에 좀 쟁여놓을 수 있다면은 우리 세모녀 사건 같은 것들 데이터상으로는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닐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분들이 그쵸. 우리 주변에 사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에 좀 그때그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쓴다면은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론상은 100% 동의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세모녀 사건처럼 원래는 그래도 형편이 좀 됐는데 갑자기 맞아요. 안 좋아진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요. 발견- 행정에서 발견하기가 어떻게 힘들죠. 얘기하냐면 너는 어렵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참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수 정당에서는 선별 지급을 이야기하고 진보 정당에서는 보편 지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보 정부가 집권한 거는 15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50년 이상은 보수 정부가 집권해서 선별 지급을 해왔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최빈곤층이 없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냥 아이, 그건 쉽게 무슨 생각해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갑자기 소환되지만은 네. 그때 이제 직을 걸고 무상 급식. 급식으로 그렇죠. 가지고 이제 참관 우리 급식. 사회가 한번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저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가 보편적 서비스냐라는 거를 점점 늘려온 역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사회는 판단한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 밥을 주는 거 정도는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게 그럼 우리 사회의 스탠다드다라고까지 올라면은 저는 거쳐야 되는 스텝들이 아직 많이 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그 정도까지는 못 넓히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보편적 서비스 시스템을 사실 갖춰서 나중에 지급한다라는 것을 동의는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무리하게 아까 진보정부, 보정부 일부러 사실 제 재미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는 결국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꾸준하게 논의를 해온다면 나중에 10년 뒤에 AI가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우리 노동시장은 무너질 것이 뻔하게 보이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해서 우리가 현금성 지원이랄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저는 조금 걷는 것과 쓰는 것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도 로봇세 논란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거쳐진 재원을 가지고 안심소득 뭐 EITC로 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하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으로 할지 이런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그런 어떤 재원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기본소득을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거 좀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 네. 봅니다. 이번엔 재원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이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세수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등 감세 정책 내놓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다 국민들의 빚 아닙니까? 지원금을 준다 하면은 약 13조 원의 재정 우리는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마련해서 지금 뚜렷하게 답을 내놓으라는 건좀 네네 어려워. 그쵸 그쵸. 아니 그거를 뭐 13조 원 어디서 전용기 의원님이 구해올 수 있으면 대통령 시켜야죠. 그렇죠. 맞죠. 어디서 사실 세금을 어디서 구해오는 게 아니고 네. 기존에 걷어들이는 것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뭐 지금 종부세도 여기 나오고 다양한 감세 정책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민주당에서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윤석열 정부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는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법인세 3천억 이상 되는 그 기업들의 감세 이것만 좀 막아도 좀 다양한 세수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건들을 보고 당장 13조 어디서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13조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재정 추계 같은 것들을 보면 올해도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거칠 가능성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설령 어딘가에서 뭐 증세 내지는 적극적인 세수 확대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럼 이걸 현금성으로 다시 풀어야 되느냐는 좀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그거 솔직히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도 지난번에 법인세 1% 낮췄지만 민주당도 동의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법인세라는 것도 글로벌 경쟁이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보면은 종부세 1가구 1주택에 대해 가지고 좀 낮출 수 있다 내지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고민정 의원뿐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까지도 나오거든요. 민주당도 세금을 적극적으로 더 걷을 생각 없어 보여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13조를 더 풀자라고 하면 결국 빚이 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거라서 좀
좀 걱정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니까. 근데 기재부가 반대하면 우회로 뚫겠다라는 입장을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옳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우리가 기재부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네, 않습니까? 네. 기재부가 반대하면 뭐든지 안 돼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힘들어졌던 것도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내가 옳다라고 해버리니까 대화도 안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갑자기 세수가 50조 원이 더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확 풀어버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의 싸움은 사실 뭐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지만 기재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서 행정과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참기는 어려운 것이죠. 물론 기재부도 세금 추계 같은 부분들 좀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기재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곳간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또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또 정치의 영역이니까 저도 뭐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세금 지출이라는 거는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이 좀 굉장히 많이 거쳤던 거는 그게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이 확 올라가서가 아니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세금의 운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경제 체력의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게 조금 많이 들어온다고 그때그때 다 써버리면은 좀 위험하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의 썸네일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설득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변론 부탁드립니다. 누구 먼저 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이런 것도 해요? 네. 아, 여기 보고 하시면 저부터 할게요. 변론은 또 변호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은 마음이고 돈은 돈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면은 고점일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성장을 아주 빠르게 하거나 심지어는 태어난 아이들도 너무 작아가지고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거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국부를 이렇게 쓰는 부분은 모두 다 조금 다 힘드시겠지만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꼭 써야 된다면은 전 차라리 정말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주당도 이렇게 지원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선별해서 우리 국가의 재정을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논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같으나 이 방향성에서 여야가 차이가 있는 것만큼 여러 가지 토론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민생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댓글창은 항상 구독자분들께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세요. 저희는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